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늘은 뭐 아시겠지만 뭐 학원에서 기획한 노린이를 위해 그래서 노란색 요 생기초 요겁니다. 사실 말이 좋아 생기초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 선택할 때 어떤 선생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해야 될지 잘 지금 선택의 어떤 그 기준이 안 선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해서 그래서 선택하시라는 의미로 이 기획 강좌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물론 강의를 하긴 할 거예요. 사실 이 주제를 넣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과 배울 주제는 전략 경영과 인사 노무관리 이건데요. 인적 자원관리 요거 넣은 이유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파트를 좀 대충 가르치세요. 그리고 되게 이 파트가 사실 잘못 가르치면 되게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다들 뭐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요거 가장 어려운 걸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파트가 일부 내용이 경영학 1차 시험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오신 분들의 지금 유예생도 있긴 하지만 동차생들이거나 아마 지금 생으로 하시는 친구들이 제법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1차 경영학도 어느 정도 살짝 맛배기로 할 겸 그래서 주제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제 수업 스타일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만든 내용인데요. 제가 만든 건데 제가 제 나름 그냥 붙여본 이름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큐브 아세요? 큐브? 큐브. 제가 붙인 이름인데 큐브 학습법이라 그래서 제가 정말 모든 어떤 강의를 할 때 이 학습법을 굉장히 추구하고 가르치는 방식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큐브가 한국어로 입방체, 정육면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큐브를 잠깐만 그리면 요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제 수업 스타일이 어떠냐면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어떻게? 일단 첫 번째는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보이는 정육면체가 뭐냐면요. 이게 인적 자원관리 혹은 인사 노무관리라는 전체 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 큐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큐브 맞출 때 보면 한쪽 면만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면과 이쪽 면이 어떻게 연결됐을 때 이쪽이 딱 맞춰질지를 계산을 하면서 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냐? 바로 이 큐브를 전체를 파악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됐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인적 자원관리 혹은 인사 노무관리론에 챕터가 있습니다. 챕터 1장부터 예를 들어서 챕터 20장까지 있다면 사실 이 모든 챕터들이요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교수님들이 나름 쓸 때 나름의 논리 체계로 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챕터 1장 보면 대뜸 거기에서 임금 관리가 튀어나오진 않아요. 대뜸 거기서 노조가 나오진 않습니다. 챕터 1장이 뭐 나옵니까? 항상 그렇죠. 인사관리란 무엇인가 이런 거. 그렇죠? 모든 과목은 항상 앞쪽에 개론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챕터 1장부터 마지막 예를 들어서 20장까지 이 가로축으로 이 챕터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흘러가는지를 첫 번째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건 제 인사 노무관리론 연기 첫 번째 시간에 들어오시면 경영학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경영학의 한 과목이 인사 노무관리론이에요. 그럼 그 인사 노무관리론이 어떻게 첫 장부터 1장부터 끝장까지 쫙 흘러가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요걸 1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서 싹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아하, 이 큐브의 가장 첫 번째 기준점이 되는 가로축을 쫙 한번 논리 흐름 체계로 정리하게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각각의 챕터별로 또다시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챕터 3장 정도에 오늘 배우는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결국은 이 조직을 이탈하는 이탈관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각각의 챕터 안에도 뭡니까? 나름의 전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뭘 하냐? 자, 첫 번째 내가 바로 가로축의 기준점으로 전체 이 과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크게 봤다면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바로 각각의 챕터별로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확인할 때 어떻게 하냐? 역시 그 챕터 안에도 논리적 흐름이 흘러가요. 그걸 순서와 흐름에 따라서 설명드릴 겁니다. 다 스토리텔링 하듯이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그럼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이 끝이 났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 1장 안에, 예를 들어서 그 1장 안에 논리 흐름을 쭉 설명하면요, 거기에는 수많은 개념들이 쭉 나와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마지막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세로축에 해당되는, 그렇죠, 이 깊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 전략 경영 같은 경우는 챕터 3장에 해당이 돼요. 그럼 1장부터 20장까지 저 전략 경영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했다면 3장 안에 있는 전략 경영의 순서는 저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그걸 배우고 나면 각각의 흐름 안에 다시 수많은 개념들이 그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공부를 하면 결국 뭡니까? 그렇죠. 요 내용을 아주 유기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는 실제 제 공부 방법도 이렇고 강의 방법도 이런 식으로 해요. 왜요?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웬만한 시험은 다 통과해봤어요. 그래서 제 나름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학습법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요 노하우를 전수하려고 요 방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여기 논문사 말고 딴 데서 강의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때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업 스타일이 이래요. 자, 그다음 오늘 할 건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제가 지금 오늘 이 가로축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건 이제 본 강의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할 겁니다. 인사 노무관리, 인적 자원관리가 챕터 1장부터 끝장까지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제가 논리 흐름으로 설명할 거예요. 대충 이렇다가 아니라 이 챕터 1과 챕터 2가 이렇게 병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 3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 3 때문에 4, 5, 6, 7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걸 제가 첫날에 설명할 거고요. 그거는 연기 첫날에. 오늘은 뭐 할 거냐? 요걸 했다는 전제하에서 두 번째 거 합니다. 바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요 깊이 뭡니까? 각각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네, 요렇게 진행을 오늘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공부는 항상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아요. 정말 제가 나름 노하우라고 생각하고 많이 해봤던 방법이고 실제 통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좀 체크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일단 책을 바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칠판에다가 이 책의 해당 챕터의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체를 쭉 설명을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책을 보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여기서 논리 흐름에 약간 방해가 되어서 설명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후에 책에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 흐름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전략이라는 건 사실 과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이에요. 경영학이라는 과목에서 전략이라는 과목이 등장한 건 아주 짧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1차 나중에 하실 때 보면 제 경영학의 세부 8개 과목이라 그래서 그 설명을 잠깐 할 건데, 그 경영학의 세부 과목들이 뭐가 있냐면 회계, 재무,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마케팅, 생산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과목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전략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전략은 발생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길어야 한 30년, 한 40년. 정말 원래 경영학이 조금 근본이 없는 학문이긴 해요. 약간 제가 경영학 공부하긴 하지만 약간 쌍놈의 학문이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경제학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아담 스미스의 철학에서부터 이 이론 체계가 발전해 왔는데 경영학은 사실 학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스킬이에요. 스킬. 원래 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돈이 되는 나름의 기술과 기법들이 있는데 그 노하우가 나름 돈이 되니까 그걸 학자들이 학문으로 정립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경제학은 연역적 체계예요. 이론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 그걸 현장에 적용하는 거라면, 반대로 경영학은 현장에 있는 노하우를 이론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귀납적 학문이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 경영학 자체가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전략 경영은 정말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부터 묻습니다. 왜 전략 경영이 필요하냐? 전략 경영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전략 경영이라는 건 뭔데?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을 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전략 경영의 등장 배경과 그 의의 개념을 알았다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왜 해야 돼 전략 경영? 바로 전략 경영의 목적, 중요성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 전략 경영의 등장 배경과 개념, 목적을 봤다면 이제 뭐냐? 실제 실행은 어떻게 하는 건데 바로 전략 경영과 인적 자원 관리의 실행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여기 안에 세부 내용들이 좀 많아요. 자, 쌤 이런 거 왜 해요? 자, 지금 이 우리 노무사 시험이 처음 진입한 친구들은 이런 거에 살짝 뭐라 해야 될까요? 거부감이 있어요. 왜? 이제 여지까지 여러분들이 본 시험은 대부분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런 거는 내용만 설명하면 돼요. 근데 주관식 시험이라는 건 답안지 안에 나름의 서론부터 결론까지 체계가 잡힌 답안지를 도출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뭘 적냐? 첫 번째 등장 배경이나 개념 같은 걸 적고요. 두 번째 그거의 목적이나 중요성 같은 걸 적고요. 세 번째 그거의 방법을 적고요. 마지막 네 번째 뭐합니까? 그거에 대한 시사점 혹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잡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전략 경영의 등장 배경이라고 했는데 왜 등장했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경영이라는 게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 기존의 전략 경영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어땠냐?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바뀌는 게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차 혁명, 그다음에 2차 혁명, 뭐 3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제1의 혁명, 뭐 제2의 혁명 이런 걸 할 때 사실 1의 혁명이 뭐였습니까? 농업혁명. 그렇죠? 그거는 기간이 어때요? 엄청 길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산업혁명 그것보다 훨씬 짧아지고 지금 뭐 3흐름, 4흐름에서 그 시간이 정보화 혁명은 점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보화 기기나 IT 기기의 급속된 발전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니까 그 환경에 적합한 무언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바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럴싸한 말 같긴 하지만 회사도 나중에 회사 들어가시면 전략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되게 그럴싸하긴 하죠. 근데 별거 없어요. 뭐 하는데요? 돈 되는 거 다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은 뭐다? 돈 되는 거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참고로 경영학은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마인드가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가치관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인사 관리에서 사람을 자르는 거를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치관에 따지면 그거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치관이 개입되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경영학은. 왜? 이게 돈이 되는 걸 노하우를 집대성한 학문이니까 철저하게 효율성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이란 건 뭐다? 돈이 되는 거다. 근데 왜 발생했냐? 자, 전략 경영의 등장 배경이 왜 등장했냐? 그래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급변하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급변하는 환경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됐을 겁니다. 급변하는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예가 IT 기술의 발달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요즘은 고객들의 니즈가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등등등.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브 원래는 항상 한 영상 하나에 10분 정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10분짜리 영상 잘 없습니다. 몇 분? 5분. 그렇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컨텐츠 소비를 그만큼 더 빨리빨리 소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유튜버들 보면 다 5분 정도 해서 다 끊어요. 그렇죠? 예전에 초창기에는 다 10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길어요. 그만큼 고객의 니즈가 어떻습니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발생하는 원인 중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뭐냐? 경쟁이 무한으로 치닫고 있어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IT 기술의 급속도의 발전 때문에 사실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용산에 용팔이들한테 가면 눈탱이 맞기 딱 좋았어요. 왜냐? 제가 IT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가서 저 뭐 케이스 사러 왔는데요 라고 하면 오빠 이거 저축감 2만 원인데 내가 15,000원 해줄게 라고 이러는 거죠. 그래 놓고 그 저축감 얼마 팔아요? 10,000원에 팔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왜 그게 가능했냐? 인터넷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검색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바보 아니고 누가 용팔이한테 가요? 그렇죠? 다들 집에서 검색해서 단어와 혹은 최저가 이런 거 검색해서 거기서 최고로 작은 금액이 뭔지를 찾아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비슷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절대 그것보다 비싸게 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경쟁이 무한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전략 경영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전략 경영의 개념은 뭡니까? 바로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과 치열해지는,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에서 여기에서 기업이 적응하고 나아가서 발전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뭐가 된다? 전략 경영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럼 이따가 나중에 책에서 다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됐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전략 경영이 왜 등장했고 그거의 개념이 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오케이, 전략 경영이 왜 등장했고 그게 개념이 뭔지는 알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그럼 전략 경영이 중요한 목적,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기업 경영 전략이 중요한 목적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기업의 환경 적응력을 높입니다. 환경 적응력을 어떻게? 그렇습니다.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기업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럼 환경이 빠르게 변하더라도 거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요, 사실 가장 선두주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은 자신들의 그 하이엔드급의 아이폰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 그 프리미엄 폰에 대한 이미지를 절대 그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고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삼성은 포지션이 애매해. 그렇죠? 어떻습니까? 애플은 굉장히 고가인데 반대로 샤오미는 어때요? 되게 저가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비싸서 차별화하거나 아니면 원가를 확 낮춰서 정말 싸게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삼성은 어때요? 어정쩡해요. 그렇죠? 이게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신들의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참고로 제가 예를 들면 삼성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하도 수업 때 삼성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어떤 친구가 삼엽충이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절대 그건 아니고 삼성이 예를 들기가 가장 좋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회사고 정보가 가장 풍부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없는 사실을 지어낼 수는 없으니 현실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삼성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알겠죠? 뒷광고도 절대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냐, 어쨌든 우리도 이 바뀌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칼을 갈고 있었던 게 뭐냐, 그게 바로 폴더블 폰이었어요. 접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먼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빠르게 적응해 갑니다. 사실 폴더블 폰이라고 했을 때 선두주자는 지금까지는 삼성이 압도적이긴 해요. 지금 아직까지. 그렇죠? 아닌가요? 혹시 여기다 애플 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업의 환경 적응 능력을 뭡니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어떤 기업 경영 전략의 목적, 중요성은 뭐냐면요, 기업의 한정된 기업의 자원을 어떻게 기업 전체적으로, 그걸 이제 약간 그럴싸한 말로 전사적이래요. 전사적으로 어떻게 효율적 배분이 가능합니다. 요거. 그렇죠. 전략 경영을 하게 되면 기업이 환경 적응 능력이 빠르니까 환경을 예측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을 해서, 기업이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일부 자원들을 앞으로 될 것 같은 데에다가 먼저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삼성은 원래 애니콜이라는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피처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은 그 당시에 그 1등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급변하는 그 스마트폰 시장을 빠르게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 대응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처폰 사업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스마트폰 사업부를 새로 만듭니다. 모바일 사업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요. 자원을.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전략적 경영을 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눈물 나는 회사 하나 있죠. 누구예요? RG. 그렇죠?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RG 어떻습니까? RG는 원래 전략적으로 그런 분석을 자신들이 잘 안 하고 누구한테 항상 의뢰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컨설팅 회사 맥킨지 앤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3대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제 1등 회사가 맥킨지 앤 컴퍼니, 두 번째가 베인 앤 컴퍼니, 세 번째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해서 BCG라고 있어요. 요 세 개 3대 컨설팅 회사가 전 세계로 주름 잡고 있는데 거기서도 가장 잘 나간다는 맥킨지에다가 이 현상에 대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맥킨지에게 지금 이 스마트폰이 아이폰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너희가 좀 한번 분석해 줘봐 라고 해서 의뢰를 했더니 맥킨지 그 똑똑한 애들이 다 모이는 곳에서 한 달 동안 연구 끝에 내놓은 결과가 뭡니까? 스마트폰 현상은 극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초콜릿폰 열심히 파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LG, RG가 당연히 이제 그 자신들의 오랜 고객들의 그 말을 믿었죠.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열심히 초콜릿폰 만들자라고 해서 초콜릿폰에 올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 이후로 지금 대략 얼마 걸렸냐? 대략 한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RG 폰이 사라져 버렸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전략적 경영을 한번 잘못 선택하면 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 경영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두 번째 목적.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요즘은 어떻냐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노무사 되시면 노무사 자격증 하나 가지고는 절대 이제 경쟁력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로스쿨을 가면요 정말 독특한 친구들이 많은 게 예전에는 우리가 변호사 자격증 하나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 했는데 지금은 그 택도 없어요. 사실 제 주변에 좀 변호사 애들이 좀 제법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친구 한 명은 혼자 개업을 했어요. 물론 요즘에는 변호사 돼서 혼자 개업하면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본인도 딱 개업을 했는데 망하기 직전인 거죠. 그랬더니 슬로건을 뭐로 바꿨냐? 저는 변호사계의 다이소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송비나 각종 수임비를 아주 저가로 그래서 박리담회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 버냐? 물론 뭐 작은 돈은 아니긴 합니다만 한 300 요 정도 벌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변호사 비용보다는 좀 많이 작죠. 그래요. 변호사계 다이소다 보니까 건당 몇십만 원 수준으로 받다 보니 한 15건 해야 이제 300 버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꾸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요즘 현 시대에 굉장히 그럴싸한 말로 뭐라고 하냐? 융복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노무사가 되시면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상상을 펼쳐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국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의 다양한 노사관계 분쟁이 분명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동남아 쪽 언어를 좀 배워서 그래서 외국 근로자 전문 노사, 이런 노무사 이런 거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독점할 수 있어요. 독점.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거 항상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죠.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뭔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 하기도 힘든데 2개 하래. 그리고 이제 뭐예요? 3개까지 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 전략 경영의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기업 내부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복합시키는, 통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의 통합이라는 이런 면에서 아주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단 하나 가지고, 즉 기업 내부에 있는 기능 부서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뭉쳐줘야 돼요. 왜?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요. 여기 바로 전략 경영의 목적 3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략 경영의 첫 번째 등장 배경과 의의 두 번째 목적을 봤네요. 여기까지가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답안을 적을 때는요, 이렇게 지금 제가 놓은 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적었으나 요거를 줄글로 풀면 이제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등장 배경과 개념, 두 번째 뭐 그게 왜 중요한지 목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됐죠? 자, 여기가 서론. 이제 뭐 하냐? 본론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전략 경영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데 그거 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뭡니까? 전략 경영과 인적 자원 관리의 뭡니까? 절차 혹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전략 경영과 인적 자원 관리의 방법, 절차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기업 경영 전략은 어떻게 시행하냐면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시행을 합니다. 어떻게?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렇게 적어봅시다. 첫 번째가
목표 설정. 자, 목표 설정.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요. 목표 설정하고 난 뒤에 자, 두 번째는 환경 분석. 자, 요거는 우리가 경영학 1차에도 똑같이 하니까 지금 잘 들어놓으시면 좀 도움 될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조금 당겨서 할까요? 여기서 세 번째 전략 수립.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전략의 실행과 평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환경 분석, 세 번째 전략 수립, 네 번째 실행 평가. 이렇게 돼요. 자, 봅시다. 왜 이렇게 이루어지냐? 어렵지 않아요. 봐요. 첫 번째, 일단 뭡니까? 전략을 실행을 하려면, 최종적으로 전략을 실행을 하려면요, 일단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 설정.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난 뒤에 무작정 달려가냐? 아니요.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 혹은 내 내부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환경 분석이라 그래요. 즉, 이 환경 분석에서 기회가 뭐가 있는지, 위험 요소는 뭐가 있는지, 내 내부의 강점은 뭐가 있는지, 내 내부의 약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환경 분석이 끝이 나면 어떻게 되냐? 나를 알고 적을 알았으니까 백전, 그렇죠, 불태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전 불태하기 위해서 실제 전략 수립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전략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행 조건이 환경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환경 분석하고 난 뒤에 그다음 전략 수립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각각의 전략을 수립하고 난 뒤에 그다음 뭐 합니까? 마지막 실행하고 그 전략이 잘 되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좁은 의미의 전략이라는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말해요. 2번에서 3번까지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좁은 의미에서는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만을 우리는 전략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 목표 설정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목표 설정은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 사명, 이걸 다른 말로 미션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사명,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사명을 일단 먼저 미션을 먼저 정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두 번째는요, 비전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요. 사명이란 건 뭐냐면요, 왜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지, why, 존재 목적에 대해서 밝히는 겁니다. 왜 존재? 우리가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았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존재 이유를 우리가 남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 그게 비전 설정이에요. What?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뭘 해야 돼?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게 가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how로 갑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사명이나 미션이나 비전이나 다 똑같구만 무슨. 그렇죠? 항상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론 체계 자체가 아주 명쾌하고 클리어하면 그거 자체로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자체가 조금 애매하고 어려울 때는 현실에 있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보조 예제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잘 들어봐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역시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이 목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면요, 삼성이라는 회사의 첫 번째 사명, 미션,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이게 뭐냐면요, 바로 삼성이라는 회사의 사명은요, 이겁니다. 사업보국이라고 그래요. 사업보국. 자, 이게 누가 만든 거냐? 돌아가신 삼성의 초대 회장, 그렇죠, 이병철 회장께서 만든 겁니다. 주로 저
사명은요, 미션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창업주가 보통 많이 만들어요. 창업주가 왜 삼성이라는 조직이,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창업주의 철학을 여기다 담습니다.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의 철학이 뭐였습니까? 사업보국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자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랑 정주영 회장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모르겠다. 그 정주영 회장님도 잘 모르죠 이제는. 그렇지.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은 아예 본 적도 없을 거고, 그렇죠? 예. 이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아직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두 분들이 다 누구냐면, 혹시 그러면 국제시장은 봤니? 국제시장도 안 봤어? 그 국제시장에 보면 근현대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 누구 나오냐면 정주영 회장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앙드레 김도 거기 나오거든요. 앙드레 김 혹시 아니? 아 너무 어려서. 어쨌든 그래서 그 두 분들이 다 누구냐면, 그 국제시장에 그 뭐죠, 나왔을 때가 언제냐, 어때요? 그 한국전쟁 직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이 어땠어요? 전쟁 이후라서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건 많아요. 뭐가 있냐? 군인이 돼서 우리나라 국방을 수호할 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또 뭐 있습니까? 내가 정치가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이 국가를 위해서 그 당시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일은 많아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의 특징 자체가 몸이 약해요. 그 집안이 대대로 좀 약해요. 그게 허파가 좀 안 좋거든요, 폐가. 그래서 몸이 약하니까 뭔가 군인, 운동선수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정치에 큰 뜻이 있지는 않고, 근데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는 장사인 거예요. 장사, 사업. 나는 그래서 사업은 잘할 자신 있다. 그래서 이 장사, 사업을 통해서 내가 많은 좋은 물건을 만들면,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배부르게 먹게 만들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해외로 수출하면 외화를 벌어올 수 있겠다. 뭡니까? 그래요. 사업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뭐 한대요? 국가를 보위한대요. 그래서 사업보국입니다. 그러면서 만든 회사가 뭐냐? 지금의 삼성의 바로, 그렇죠, 모태가 된 삼성상회예요. 네, 그래요. 이게 바로 삼성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삼성이라는 조직은 왜 존재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요. 국가를 보위하는데, 뭐로? 사업을 통해서. 네, 이게 바로 뭐냐? 비전이 되는 거야. 사명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삼성의 존재 이유를 이제 여기서 밝혔네. 뭡니까? 사업보국이에요. 우리는 사업, 장사를 통해서 국가를 보위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 Y를 밝혔다면요. 오케이. 그러면 사업보국을 하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돼? 이제 그게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에 뭡니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사업보국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 실제 삼성에 나옵니다. 어떻게 적혀있냐? 이렇게 적혀있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자, 삼성의 비전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사업보국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뭘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팔려서, 그렇죠, 돈을 벌어서 보국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사업보국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네요. 뭡니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예요. 최고의 제품과 그 다음 뭐예요? 서비스를 생산해야 돼. 그런데 삼성에서 비전을 정확하게 알려줬네요. 사업보국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초인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압도적 1위, 이런 거. 제가 삼성증권 다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삼성에 신입사원으로 딱 들어갔을 때, 연수 받을 때 계속 세뇌받은 게 뭐냐? 우리는 초인류, 압도적 1위,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신입사원들끼리 막 무슨 연극 같은 거 할 때도 막 압도적 1위가 나타났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어쨌든 그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그런 그 내부에 그런 인식이 있는 게 이 사명과 비전 때문에 그래요. 사명과 비전 때문에. 됐습니까? 삼성이 왜 존재해요? 사업보국 하려고. 그럼 무엇을 해야 돼?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그렇죠, 그게 이제 마지막 가치가 됩니다. 삼성의 가치가 뭐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재 제1, 두 번째 최고 지향, 세 번째 변화 선도, 네 번째 정도 경영, 다섯 번째 상생 추구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업 보국을 하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면 그럼 무엇을 해야 돼?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는 어떻게 만들어? 첫 번째, 인재를 최우선시해야 됩니다. 왜? 저걸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그렇죠? 두 번째, 최고 지향해야 돼요. 그렇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일단 마인드셋이 어떻게 돼야 돼요? 최고를 지향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뭐합니까? 변화 선도. 그렇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가 현재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라도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저게 최고가 아닐 수 있으니 항상 변화를 먼저 앞서서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뭡니까? 정도 경영. 그렇죠. 법을 어기지 말고 그 법에 맞춰서 정도 경영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갔다 오셨죠, 형님께서. 그렇죠? 우리 또 제드래곤 형님께서 살짝 또 방문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나오셔서 살이 많이 빠졌더군요. 그렇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제드래곤 형님 고생하셨네요. 어쨌든 그래요. 그다음 마지막 뭡니까? 상생 추구. 그렇죠? 나 혼자 사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과 하청업체 사람들과 혹은 그 2차, 3차 벤더 업체들과 함께 상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삼성의 바로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바로 이게 목표 설정이 돼요. 자, 그럼 이야기해 볼게요. 왜 전략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제일 먼저 나오냐? 그건 바로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딱 이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삼성이라는 조직 안에 가면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은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을 사실 우리가 배가 사고기 많으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로 단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만드냐? 공동의 목표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집결을 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힘을 그렇죠. 응축시키기 위해서 목표 설정이 가장 최우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요. 여기 바로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략 경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다양한 사람들을 목표 설정을 통해서 하나로 뭉쳤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진짜 전략해야 돼요. 그래서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일단 환경 분석부터 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환경 분석이라는 건 항상 이제 지금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양한 우리 인적 자원 관리와 경영 조직론 이런 거 공부를 하시면요, 환경 분석을 하면 항상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환경이라는 건 항상 두 개를 봐야 돼요. 뭡니까? 지피, 지기. 그렇죠? 예, 지피, 지기. 뭡니까? 적도 알아야 되고 누구도 알아야 돼요? 나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환경 분석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외부 환경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부 환경 분석이 있습니다. 항상 뭘 봐야 돼요? 항상 밖을 보고 그 다음 나도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최종적으로 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요? 노무사 시험을 실행하고 평가하려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 뭘 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자, 지금 갓 들어온 우리 친구들, 특히 지금 동차생들, 아마 우리 형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명확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제가 아까 좀 수업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해봤더니 아마 우리 형님께서는 이 목표가 아주 명확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지금 이제 학원 강의를 한 지가 좀 꽤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 생기초 때 만났잖아요. 그렇죠? 요 친구들 중에 최종 3기까지 같이 가는 친구는 10%가 안 돼요. 항상 그래요. 중간에 다 이탈합니다. 왜요? 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힘들어서요. 뭐 갑자기 뭐가 좀 힘들어서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선행이 안 돼서 그래요. 예. 내가 왜 노무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요. 지금 저희 반에 동차로 들어온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우리 반 통틀어서 가장 잘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3기까지. 근데 이 친구가 연기부터 저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랑 같이 온 친구, 이 친구 처음에 올 때 자기 친구랑 둘이서 왔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친구는 1기가 되기 전에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3기까지 왔는데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뭐 누가 뛰어나고 누가 못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3기까지 끝까지 한 친구는 뭐냐? 노무사가 너무 되고 싶었던 친구예요. 어려서부터 아주 독특하죠. 사실 노무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흔한 직업은 아닌데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어떠한 게 좀 있어서 노무사가 너무 되고 싶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군에 있을 때부터 노무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름의 그 계획을 잘 짜서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노무사를 왜 해야 되는지가 명확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같이 온 친구, 그 친구는 뭐예요? 친구 따라
그렇죠. 프라임 간다. 그렇죠. 친구 따라 프라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연기 때는 제가 수업을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되게 재밌게. 그리고 그 연기는 부담이 없어요. 왜? 암기 위주가 아니라 이해 위주로 가니까. 예,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네, 재밌네 이러다가 일기 딱 들어가서 이제 암기 들어가고 테스트를 하니까 진이 빠진다 이러면서 진짜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도 거짓말이라도 좋고 속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그라들어도 좋아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노무사판이 지금 어떤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요즘에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합격률은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차 시험이 예전에는 아주 우습게 봐서 일주일 공부하면 된다 이런 애도 있었는데 요즘 1차 시험 그렇게 하다 우후죽순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네. 뭡니까? 그렇네요.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 노무사 시험판이 어떤지를 첫 번째 분석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외부를 쭉 분석해 보니 대체적으로 애들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 한 10시간 공부해요. 그래서 이제 한 그 정도 해야 합격하는구나. 순 공부 시간으로. 그다음 보통 한 몇 년 공부하냐? 뭐 요즘에는 좀 합격률이 좀 떨어져서 보통 한 1, 2년 이상은 합니다. 보통은 한 2년 정도 보통 하죠. 어쨌든 그 정도예요. 그럼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 분석을 했는데 그럼 바로 시험에 돌입하냐? 공부에 들어가냐? 아니요. 내부 환경 분석을 해야 돼요. 자, 10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보니 내가 체력이 옛날부터 어때요? 그지야. 그래서 체력이 안 돼. 그런 친구한테 10시간 하라고 하면 못 합니다. 그럼 자기한테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을 해야 돼. 일단 그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강점은 뭐야? 나의 약점은 뭐야? 체력이 그지야. 근데 강점은 뭐야? 내가 누구보다도 그래도 암기력이 좋아요. 그럼 남보다 조금 적게 공부를 하더라도 그만큼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적절한 전략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걸 경영학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노무사를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했으나 경영학적으로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 외부 환경 분석이 일단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 봐요. 외부 환경 분석은 첫 번째 경기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냐? 그 회사가 들어가 있는 산업 분석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이래요. 순서가 경기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산업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볼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뭐예요? 코로나 시대예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 경기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라는 거 사이클이 있어요. 경기라는 거. 근데 그 경기의 사이클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경기의 사이클이 예를 들어서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경기라는 건 어떻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각각의 경기별로 잘 나가는 그 업종들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호황기일 때는 어떻냐? 주로 럭셔리 제품이나 IT 제품이 잘 나가. 왜? 고가라서.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잘 씁니다, 소비를. 근데 반대로 경기가 굉장히 쇠퇴기일 때 혹은 침체기일 때는 어때요? 그런 거 잘 안 사. 그렇죠? 그러면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뭐가 좀 잘 나가냐? 생필품이 잘 나가. 왜?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경기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여기 바로 첫 번째 경기 분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그 경기 분석을 하고 나면 우리가 경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를 확인하고 나면 자, 지금 현재 우리 시절로 보면 경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요 상황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이 뭐가 있는지를 두 번째 산업 분석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에 정말 유망한 산업이 뭐가 있어요? 바이오 제약 산업. 그렇죠? 이런 것들. 또 뭐 있습니까? 온라인 컨텐츠 산업들.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국에도 잘 나가요. 그렇죠? 반대로 폭망한 산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행 산업 이런 거. 폭망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뭐 항공 산업. 또 뭐 있어요? 면세 산업. 폭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에 맞춰서 그 경기 안에서도 다시 등락이 있는 산업 중에 좋은 거를 골라야 됩니다. 물론 그 고르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건 1차 경영학에는 들어가는데 우리 이 시험은 아니야.
그래서 그건 생략합니다. 알겠죠?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 1차 경영학은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외부 환경 분석이 끝이 나요.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요? 남을 알았으니까 누구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부 환경 분석을 합니다. 내부 환경 분석이 뭡니까? 이건 바로 그 회사의 기업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산업 안에는 수많은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우리 기업이 지금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범위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래요. 지금 보면 경기라는 큰 틀에서 점차 그 범위가 좁아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환경 분석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잘 봐요. 외부 환경 분석을 하면, 자, 경기 분석과 산업 분석이라는 외부 환경 분석을 하면 최종적으로 외부 환경 분석의 결과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우리 회사한테 기회와 위협 요소가 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회가 opportunity라서 O라고 하고요, 위협이 threat라 그래서 T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우리 회사 내부를 분석을 하면 뭘 알 수 있냐? 그래요. 우리 회사의 바로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습니다. strength와 weakness를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환경 분석이 끝이 나면 OT와 SW를 알게 되는데 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한 번쯤 아마 들어봤을 법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수압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아, 쌤, 수압 분석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래요. 수압 분석이라는 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여기까지가 환경 분석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래요. 여기까지가 환경 분석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가 환경 분석이 끝이 났어요. 목표를 설정을 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뭉쳤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 주변 환경과 우리 내부 환경을 함께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수압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현 상황이 어떤지를 지피지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전략 수립을 하는 거예요. 여기 환경 분석이 끝이 나면 이제 전략 수립을 그 다음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돼서 10분만 쉬고 진행할게요. 10분만 쉽시다. 아, 참고로 제 수업은 항상 한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 온라인의 러닝 타임을 일정하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딱 한 10분만 쉬고 할게요. 네.